자, 세계사 교과서 100쪽입니다.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우리 여기서는 이제 세계적 상품 교역에서 지역 교역망이 있고, 그리고 신항로 개척 이후에 지역 교역망이 어떻게 연결돼서 세계 교역망으로 확대되는지 얘기를 할게요. 먼저 지역 교역망이라는 거는 각 지역별로, 뭐 아시아면 아시아, 동아시아면 동아시아, 인도양, 뭐 동남아시아, 뭐 이렇게 각 지역별로 이렇게 교역망이 형성되어 있었던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중심적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유럽 지역에서는 지중해가 교역망의 핵심이었죠. 자, 그렇게 지역 교역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 교역망들은 서로 단절된 게 아니야. 서로 단절된 게 아니고 각 교역망끼리 뭐 이렇게 교류를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주에서 서아시아에 있던 유리 그릇이 발견되는 사례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유럽에서 중국의 비단이 유행을 한다던가, 이런 거는 서로 단절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때 이용했던 그 길이 사막길이나 그리고 바닷길, 이런 걸 통해서 그 교역이 서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랬던 동안 이 세 개의 지역 교역망들이 어떻게 합쳐지게 되느냐, 그 계기가 된 거는 바로 신항로 개척입니다. 이 신항로 개척, 유럽인들의 진출이죠. 유럽의 교역망 확장. 유럽인들은 더 이상 지중해와 그 서부 유럽에 그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로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신항로 개척 배경은 지중해, 발트해, 북대서양, 그 중심 교역에서 이제는 신항로를 개척하면서 교역망의 확장, 다른 대륙까지, 아프리카나 특히 아메리카, 뭐 이런 지역으로 확장이 되는 거죠. 이때 신항로 개척에 선봉에 섰던 나라 두 개가 있었어요. 우리 앞에서 했던 바로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이죠. 에스파냐랑 포르투갈이 서로 세계의 그 이제 신대륙 뭐 이런 데를 막 서로 지네가 차지하려고 막 다투니까 이때 교황이 이런 조약을 체결을 해요. 토르데시아스 조약입니다. 이 토르데시아스 조약은 대서양에 정한 경계선을 기준으로 교황이 가상으로 이렇게 경계선을 정해주는 거야. 그걸 기준으로 에스파냐랑 포르투갈이 영토를, 세계의 영토를 나눠 먹도록 정한 겁니다. 이게 뭐 그 나라 사람들의 동의를 구한 게 아니라 그냥 교황이 정해버렸어요. 참 유럽 중심적인 사고죠, 이런 것도. 에스파냐랑 포르투갈의 경계를 정한. 그래서 이 경계선을 기준으로 에스파냐는 아메리카로, 그리고 포르투갈은 아시아로 진출합니다. 토르데시아스 조약입니다. 중요한 조약입니다. 자, 이 이후에 포르투갈은 인도의 고아, 그리고 물라카, 마카오, 그리고 일본의 나가사키, 이런 곳을 거점으로 활동을 합니다. 이들은 주로 향신료, 아무래도 아시아 지역에선 향신료가 주요 상품이었겠지. 그리고 비단,
도자기 이런 것들을 거래를 합니다. 에스파냐 같은 경우에는 금하고 은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메리카 대륙을 침략합니다. 그래서 이때 에스파냐의 군대에게 아메리카에 있던 나라였던 아즈텍과 잉카가 멸망했어요. 아즈텍과 잉카 같은 경우에는 뭐 나름대로 문명이 존재했고, 그리고 뭐 달력도 만들고, 그리고 정치 체제 왕도 있었다고 해요. 군대도 있었고 당연히. 근데 아직 그 에스파냐처럼 뭐 총을 쓰지는 못했고, 무기에서 좀 뒤떨어졌고, 그리고 또 이때 에스파냐인들이 와가지고 병균을 퍼뜨렸다고 합니다. 이들은 유럽에서는 이게 이제 극복이 가능했는데 아메리카인들에게는 완전 새로운 병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 잉카나 아즈텍의 그 군인들이 싸워 보기도 전에 그 병으로 인해서 뭐 많이 죽었다고 해요. 자, 그로 인해서 이제 아즈텍과 잉카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곳에다가 식민지를 건설하죠. 그 유명한 책 중에 총균세라고 있죠. 그 총균세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총하고 뭐 균, 그리고 이런 것들 가지고 문명이 문명을 침략하는 얘기들. 포르투갈과 에스파냐였습니다. 자, 이러한 신항로 개척의 영향, 그동안 유럽 교역의 중심이었던 지중해 도시 국가들이 쇠퇴합니다. 즉 이탈리아 지역, 우리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이탈리아의 그 많은 도시들 있죠. 그 이탈리아의 도시들이 쇠퇴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대서양이 이제 유럽의 중심이 됩니다. 대서양 연안 국가의 번영. 뭐 처음에는 포르투갈, 에스파냐였고, 그 이후에는 영국, 뭐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이제 번영해 나가죠, 점점. 자, 이게 이제 신항로 개척입니다. 그 신항로 개척으로 인해서 이제는 전 세계의 교역망이 합쳐지는 세계적 교역망이 형성되었고, 너무 삐뚤어졌다. 세계적 교역망이 형성되었습니다. 이제 유럽 사람들이 유럽인들이 아시아, 아메리카 그런 곳에 이제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거죠.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근데 뭐 아메리카랑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유럽인들이 좀 주도권을 장악했는데,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국이라던가 저기 인도라던가 이런 강력한 국가들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는 지역 상인과 경쟁하면서 교역을 참여한 거죠. 지역 상인과 경쟁. 오자마자 뭐 아시아를 뭐 그냥 얘네들이 마음대로 주도하고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점점 이제 힘이 강해져 가는 거죠. 자, 세계적 교역망이 형성될 때 역사에 명과 암이 있다면 이거는 암이죠. 이제 그 어두운 면, 노예 무역이 확대됩니다. 일단 노예 무역의 배경. 아메리카를 아까 에스파냐나 이런 그 유럽 국가들이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아메리카를 정복 후 그곳에서 상품 작물을 재배합니다. 상품 작물이라는 거는 뭐 쌀이나 이런 것처럼 우리가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건 아니야. 하지만 판매를 하면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품 작물을 재배를 하는 것을 확대합니다. 그래서 한국사에서도 뭐 조선 말에 상품 작물 재배에서 뭐 담배, 인삼 뭐 이런 것들을 막 재배했다 얘기 나오죠. 그렇게 판매만을 위한 작물들을 재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품 작물 재배에서 엄청나게 많은 원주민들을 노동을 시켜요. 잡아가지고 막 강제 노동을 시켜. 근데 아까 얘기했죠. 그 전염병. 이 가혹한 노동과 전염병으로 아메리카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의 수가 급감해 버립니다. 엄청나게 많은 원주민들이 죽었어.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노동력이 부족하잖아. 노동력이 부족한데 유럽인들이 직접 일하기는 너무 힘들어. 이들의 선택은 새로운 노동력을 구해서 이들을 노예로 이용하자. 노예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였고, 그 노예 노동은 아프리카에서 동원됩니다. 아프리카를 가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아메리카로 끌고 와서 이들을 강제로 이렇게 노동시키는 거죠. 배에다가 한가득 실었대. 배에다가 한가득 그냥 이 사람들을 막 이렇게 실었습니다. 아프리카인을 노예로 동원하는 거죠. 자, 그 영향으로 아프리카의 인구 감소. 많은 사람들이 아메리카로 끌려가니까. 그리고 특히 남자들이 많이 끌려가요. 그래서 남녀 성비 불균형. 그리고 삼각무역이 발달합니다. 이거는 이따가 교과서에서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삼각무역 발달. 그러니까 대륙들을 이어서 유럽,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를 잇는 그런 삼각형 형태의 무역이 발달했다는 건데, 이거는 그 지도를 보면서 좀 설명을 자세히 하겠습니다. 삼각무역으로 유럽 국가들의 이익이 증대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유럽인들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그 강한 강대국, 서구 열강대로 이제 점점 변모하는 거죠. 지금 세계에서 뭐 유럽 국가들 하면은 잘 사는 나라들이 많죠. 근데 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잘 살았다. 뭐 아프리카나 뭐 아메리카에 비해서 뭐 원래부터 압도적이었다 이런 거보다는 이 아메리카에서 많은 부를 착취를 하면서 그렇게 지금의 그 강대국의 모습으로 변모했고, 또 반면에 이 아프리카나 이런 것들은 되게 힘들어진 거죠, 삶이. 자, 일단 교과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